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구직자와 실업자는 물론이고 재직자와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직업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국민내일 배움 카드 제도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60세 이상 75세 이하의 신규 발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6만 명 정도였던 게 작년엔 12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불과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새롭게 직업훈련 비용을 신청하는 고령층은 20만 명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직업훈련 세금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일하고 싶은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가운데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최초로 60%를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고령층 인구 가운데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답변한 숫자 역시 1,0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이것도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생활비의 보태기 위해가 56%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36%가 일하는 즐거움을 꼽았습니다. 결국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일과 돈 모두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네요. 9월 15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주에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미국 물가였습니다. 네, 이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또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가 올랐다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한 3.6%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수치 자체가 얼마나 올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예. 6월 수치가 3.0%까지 떨어지면서 빠르게 잡히는 것처럼 보이다가 7월과 8월 연속으로 이게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하도 신기해서 이 이유가 뭔지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국제 유가를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하죠. 이 WTI가 거의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배럴당 $90를 넘었고요.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계속해서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예. 생산이 줄어드니까 당장 이게 싼 값에 기름을 구하는 게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일단 경제 주체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르겠네? 그럼 지금이 가장 싸네? 하면서 좀 기름을 쟁여놓으려는 수요가 좀 몰리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100불 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이게 보면은 기사 같은 거 볼 때 국제유가 뭐 배럴당 100불 이게 사실은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100불 뚫렸다 이렇게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월가에서는 이제 $100 훌쩍 넘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국제 에너지 기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도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될 거다 이런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제 유가를 주목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우리 물가 여기에도 직격탄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경로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짜 기름이 비싸진 효과가 있겠죠. 예. 그래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최근 이제 국제유가 상승세를 반영하면서 따라 오르고 있는데 지난 13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뭐 휘발유는 1,760원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최고치를 보였고 경유도 한 1,600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이 주유하시는 분들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기름값이 사실 휘발유 경유 올리는 것도 있지만 연쇄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 당장 뭐 물류비 오르죠. 게다가 배달비 오르고 하다 보면 또 물건 값으로 이게 옮겨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반기부터는 슬슬 금리 좀 떨어질까 싶어하는 기대 심리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물가 안 잡히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금리 올리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충격이 바로 이 금리를 통해서 미치는 금리 경로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미국부터 좀 살펴보면 이번에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거 기준금리 이러다가는 이제 영영 못 내리겠구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은 곧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아마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주목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인 19일에서 20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사실은 이 회의에서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를 현재 연 5.25에서 5.5% 그대로 둘 거다. 이런 전망에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지하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물가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9월 FOMC 회의에서 이렇게 일단은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니까 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계속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들썩이다 보면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한두 차례, 한 차례는 적어도 더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물가 흐름을 계속 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똑같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로 옵션을 주면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라고 하면 명목 그냥 다 합쳐서 얼마 올랐냐 하는 게 있고요. 예. 이걸 헤드라인 CPI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사 접할 때도 뭐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이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한 게 바로 이 헤드라인 CPI입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미국 헤드라인 CPI 걱정이 아니라 이제 네. 저는 국내 물가가 걱정이에요. 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더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 물가까지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떤 단초를 조금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예. 바로 이제 헤드라인 CPI에서 이제 국제유가 식량 가격 이런 거 빼고 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이제 코어 CPI죠. 근데 이 코어 CPI가 사실은 약간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한 4.3% 오른 걸로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또 낮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엇갈리고 있는 거죠. 헤드라인은 높게 나오고 코어는 낮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이제 연준에서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기류가 강한데 일단 종합해 보면 미국 헤드라인 물가는 석 달 연속 3%대, 코어 물가는 4%대 안착했다. 그러면 3%대에서도 그냥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추이를 보면 여전히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불안함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어 물가지수하고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다르면 우리 양 기자님은 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중심을 일단은 두세요? 국제유가나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 워낙 변동폭이 예. 크다 보니까 일단은 헤드라인은 이제 밖에서 보이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표니까 물론 참고는 당연히 하지만 네.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제 뭐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 CPI도 있지만 네. 뭐 PC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PPI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종합적으로 봐서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으면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좀 짐작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만약에 다시 금리를 올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복잡한데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예. 그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이제 벌어지면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 역전돼서 금리 격차가 난다고 해서 막 바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자본이 이탈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더 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9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버틴다고 해도 11월 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만약에 FOMC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냥 마냥 동결만 하고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전개될지는 9월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봐야겠네요. 네, 이게 뭐 미묘한 표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매파적 발언이 나오냐, 아니면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도 출렁일 수가 있는데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사실 지금의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리비아에서 또 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태풍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이 희생이 됐고 또 리비아 주요 항구가 줄줄이 폐쇄되면서 국제유가에도 또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오펙에 감산하고 같이 엮이면서 장기화하면은 결국은 11월 가서는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수입 물가 또 비싸지고 하면 우리 경제에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것도 걱정이네요. 네, 이게 참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서러운데 우리나라가 이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사실
국제유가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이걸 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충격을 또 한 번 받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환율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름값이 오른 효과에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사실 우리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이 증폭되겠네요. 네, 이게 이 수입된 물가 그러니까 이제 달러 환율과 그다음에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서로 겹치면서 증폭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추석이요. 추석이 있습니다. 네. 네. 추석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추석 물가 계속 얘기 나오고 사실 이제 기자들도 보면 이때쯤 되면 이제 추석 물가 예상이나 이런 리포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번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했더니 추석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차례상 차리는 비용이 평균 한 30만 3천 원 정도 들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진 건가요?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작년보다 싸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 추석과 비교해서 한 4.8% 그러니까 5% 가까이 싸진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한 뭐 이거 어떻게 조사했냐 보면 추석 성수품, 그러니까 예. 추석 즈음에 많이 팔리는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전통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체 싹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말 다행이긴 한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당연히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추석 제수용품들은 어떻게 작년보다 더 싸졌죠? 이게 실제 물가가 싸졌다기보다는 예. 작년 추석이 좀 특이했습니다. 예. 작년 추석이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한 28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작년 추석은 9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른 추석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름하고 붙어 있었고 지난해 여름이 좀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채소에 등 이제 농작물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여파가 추석에 붙어 있으면서 바로 이제 전이가 됐던 거고 그래서 지난해 추석 물가가 유난히 좀 비쌌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해가 유난히 비싼 물가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싸진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럼 싼 게 아니네요. 뭐 따져보면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5% 정도 싸졌다는 건데 품목별로 보면은 한우와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이 조금 쌉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이제 1플러스 등급이 작년보다 한 12% 정도 싸고요. 돼지고기도 한 4% 정도 싼 걸로 조사됐는데 이번에 특히 비싼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요? 예. 과일은 얼마나 비싼가요? 과일이 뭐 추석 과일 하면은 사과 배 이렇게 그렇죠. 꼽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과가 도매가 기준으로 10kg 한 박스에 1년 전보다 거의 3배가 비싸졌고요. 3배요. 배도 한 2.5배 가량 비싸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농식품부 설명으로는 올해 3월부터 날씨가 계속 안 좋았고 태풍 때문에 과일이 많이 떨어지면서 생산량 자체가 줄었다. 거의 한 20%씩 각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류는 조금 싸졌는데 네. 과일 가격은 아주 크게 올랐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뭐 정부도 뭐 비축 물량 풀고요. 뭐 670억 원을 투입해서 할인 행사도 하고 한다니까 일단 근처의 전통시장이나 대형 할인마트 할인 쿠폰 잘 챙기시면 조금이나마 좀 저렴하게 추석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석은 좀 버텨본다 하더라도 아까 유가라든가 이런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굉장히 상실감을 맛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저하고 예상 계속 있었는데 그게 잘 맞지 않고 사실 정부가 당초 물가 전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8, 9월은 좀 힘들 거다. 하지만 10월에는 다시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장담하기도 좀 힘든 국면으로 좀 가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안정될 수 있겠지만 사실 한번 오른 물가가 잘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잘 떨어지진 않고 또 오르기 시작하면 속도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성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일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죠. 가계부채 문제 들고 오셨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계속해서 네. 부채 문제 심각하다를 10년 전부터 얘기해서 네, 맞습니다. 이젠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흐름이 좀 있습니다. 예. 무뎌지다가 좀 안정화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사실 대출 내기가 쉽지 않아서 가계부채가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 경제 시한폭탄은 아니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또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최근 추이가 어떤가요? 일단 한국은행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돈이 1,075조 원에 달했거든요. 예. 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명목은 계속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건데 한 달 만에 거의 7조 원 가까이 가계부채가 늘어서 이 경고음이 좀 나고 있고 그럼 한국은행에서 왜 이렇게 빨리 늘었어 하고 보니까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 범인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또 늘었다 이거네요. 네. 근데 범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단독 범행이 아니고 2인조였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죠? 이게 2인조로 지목된 게 하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예. 하나는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이거 둘 다 정부에서 푸시하고 있는 상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살짝씩 발을 빼고 있는데 50년 만기 주담대는 사실 송경제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만기가 늘면서 한도도 늘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리금 부담이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사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공을 세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목이 됐고 예. 금융당국이 서둘러서 이 대출을 좀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뭐 저희 아침 송경제에서도 관련 소식들 항상 업데이트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는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져서 시중은행 가도 50년 만기 주담대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면서요? 네, 이게 소득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좀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은행 창구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예. 이것도 사실은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득 제한을 과감하게 풀었었거든요. 그럼요. 일반형 경우에는. 근데 오는 27일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에서 부동산을 좀 더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네. 그 정책 기조가 이제 서서히 바뀔 것 같으니까 막차 타야겠다 해서 대출 받는 분들이 몰린 건가요? 네, 이 창구로도 계속 몰리고 있고 50년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자제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속속 이제 하나 둘씩 창구에서 상품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창구에 몰렸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50년 주담대의 어떤 창구에서 나가는 대출 규모가 예. 그렇게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대출들을 더 꽁꽁 옥죄서 네. 대출을 못 받게 하면 네. 집을 살려고 돈을 빌리는 수요 이게 많이 눌러질까요? 네, 이게 뭐 대출만 막는다고 해서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전망, 예. 그러니까 기대를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 대출의 이자가 높거나 대출을 옥죄다고 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국은행 보고서도 사실 요지를 잘 뜯어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굉장히 고평가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고평가돼 있으면 결국은 정상 가격을 향해서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을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한국은행의 전망이 뭐 다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단 금융당국 그리고 통화당국에서는 지금의 집값이 정상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진짜 우리나라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게 사실인가요? 일단 소득 대비 집값의 이제 배율, 예. 이제 저희가 PI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 자료를 같이 갖고 나왔는데 예. 최근 수치가 한 26배 정도 됩니다. 예. 26배 정도 되고 이거는 26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1년 번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서 26년을 모아야 그래야 이제 집을 산다. 평균적인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사실 뭐 평균의 함정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하지만 다른 국제적인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하는 판단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출로 부동산 사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경제 일정 한번 살펴보죠. 네, 앞서 이제 전해드린 미국 연준의 9월 FOMC 금리를 결정한 회의가 이 다음 주 화요일인 19일부터 이틀간 열리고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21일 목요일 새벽에 이제 소식이 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전망인데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과연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지금의 시장은 어떤가?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이거는 아직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초에 이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주택 택지를 좀 늘리면서 공급을 할 것이냐에 예.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금융 정책하고 지금 약간 엇박자 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 뭐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정상들과 만나면서 어떤 경제적인 협력이
있을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뭐 엑스포 유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하나에 포함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국제적으로 뭐 물가니 금융적인 변화도 크지만 네. 항상 중간중간 등장하는 이슈가 천재지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 금요일이죠. 모로코에서 6.8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하던데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에 모로코 남서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6.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로코가 어디에 있냐면 네. 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왼쪽 위 꼭대기에 있습니다. 유럽의 스페인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모로코에서 발생한 이번 강진은 북아프리카 대륙에서 120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 대부분이 험난한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이어서 피해도 굉장히 컸고 구조에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만 한 3,000명에 육박하고요. 부상자도 한 5,700여 명에 이르는데 실종자 수는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뭐 본인들 늦장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예, 사망자 수가 계속 나오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로코 정부의 늦장 대응이다. 다른 국가들의 원조를 거부하는 게 문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60개국 정도 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모로코 정부가 스페인, 카타르,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의 지원만 받아들이기로 해서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이제 원조를 제한한 국가들에게는 좀 당혹스러움을 안겨줬습니다. 결국 수색부터 구조, 복구, 구호품 전달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황을 발표하지 않는 거는 뭐 네. 그러려니 하겠지만 시급한 상황에서 구호물자를 거부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모로코 정부가 밝힌 내용하고 주요 언론에서 좀 추측한 몇 가지 이유들은 좀 이렇습니다. 일단 모로코 정부는 여기저기서 떼지어 와봐야 일만 더 복잡해진다. 이런 좀 거만한 생각이에요. 예.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국제구조팀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협력이 안 돼서 비생산적이다. 이런 건데 과거 경험에서 좀 비롯된 것도 있는데 지난 2004년에 이번보다는 좀 작은 지진이 있었을 당시에 그 각국의 구호 비행기들이 현지 공항을 좀 꽉 막았나 봐요. 그래서 구조팀들도 오히려 또 도로를 파손하는 일이 있어서 정부의 컨트롤 없이 좀 무분별하게 달려들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거다. 와봐야 험난한 산악지대 지금 낙석으로 길이 다 막혔으니까 어차피 네. 통과 못한다 너희들은. 일단 우리가 먼저 수습할게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국의 힘으로 해결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군대와 구조팀을 파견해서 수색과 구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통 극단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이럴 때 예. 원조를 주는 대로 다 수용을 하면 나라를 좀 약해 보이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아니 그럼 빨리 하든가. 그렇죠. 근데 참고로 모로코는 국왕이 있고 총리도 있는 나라예요. 예. 의회 입헌 군주제인데 국왕인 모하메드 6세의 파워가 너무 세서 이 국왕의 지시 없이 총리가 독립적으로 국정을 주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을 보면 총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국왕께서 지원금을 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략 느낌이 오시죠? 예. 근데 이 와중에 정치적인 감정 싸움까지 결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와 알제리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배경 지식을 좀 간단히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모로코는 알제리 왼쪽에 있는 나라이자 예. 서사하라라는 그 미승인 국가 위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모로코는
모로코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이기도 한데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모로코는 서사하라의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는 서사하라의 자치정부를 지지하면서 이 모로코와 갈등을 겪는데요. 네. 결국에 1994년 이후에 두 나라 간의 육지 국경이 폐쇄되고 2021년 이후는 외교 관계를 아예 단절을 하고 영공까지 폐쇄를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진 나고 나서 네. 이제 알제리가 구조기 접근 허용하고 영공을 좀 다시 개방하는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잘했네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프랑스는 모로코의 서사하라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도 인정을 해줬는데 예. 프랑스 너희가 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줘? 이러면서 이제 식민지 시절의 감정이 불타오르는 예. 거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프랑스가 알제리와 또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모로 굉장히 미운 존재가 예.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원조에 응답하지 않는 건 정치적인 이유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양측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한간에는 외신 중에서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이 마크롱 대통령이 위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예.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각국 공식 구조단은 오지 못하고 이 지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오히려 직접 나서서 잔해를 맨손으로 드러내고 뭐 예. 구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경 없는 구조대나 뭐 NGO 같은 민간 구조대들이 개별로 모로코에 와서 구조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틀 전부터는 그래도 정부의 구조용 중장비도 좀 사진에 많이 보이고 산악지대의 길도 뚫리면서 이제 구호품들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는 해요. 네,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야 수습이 조금은 되겠습니다만 아주 조기에 수습하는 게 사상자를 줄이는 길인데 이런 정치적인 뭐랄까요?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늦춰진다는 건 좀 다들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모로코도 정말 큰 피해인데 네. 옆집이죠. 리비아. 네. 리비아는 또 지진이 아니라 홍수 때문에 큰 사상자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10일에 리비아에서는 열대성 폭풍이 막대한 양의 비를 뿌리면서 댐 2개가 잇따라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도시의 20% 이상이 휩쓸리고 주민 수천 명이 흙탕물에 휘말린 채로 바다에 떠내려가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 최소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의 6명 중에 1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이에요. 이번 참사는 리비아 내 정치 혼란이 좀 피해를 키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리비아는 2011년 그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그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에 동서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그런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노후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관리 보수가 되지 못했고 또 재난 예측 경보, 뭐 대피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만이 이제 인명 피해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외신에 보면 평가들이 나오는데 네. 이 이상 기후 현상이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 사실 보면 그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이 피해 정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또 있어요. 한편 원유 생산국인 리비아에 대홍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주요 수출 항구들이 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는데 브렌트유가 10개월 만에 배럴당 $92까지 급등을 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12일 이후부터는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이거는 이상기후 현상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재다라는 평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네. 지금 수문 열어서 댐 열지 이걸 누가 결정을 해줘야 맞아요. 되는데 정부가 둘로 쪼개졌으니 당연히 댐이 무너질 때까지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겠죠. 예, 이번엔 좀 다른 소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요즘 이 침체를 막으려고 정말 또 희한한 일을 시작하는데 대학생들에게까지 집을 사라고 한다고요? 이건 또 뭡니까? 네, 요즘은 그 중국은 경제 성장이 좀 거꾸로 가고 있고 예. 극심한 부채이익을 겪고 있는 그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험 문제까지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접어드는 상황에 있죠. 불과 한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부동산 과열 한번 막아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자 하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에 대학생들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 중국 랴오닝성의 선양에는 45개 대학과 76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학생 수만 총 89만 명에 달하는데요. 네. 대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제곱미터당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만 7천 원의 주택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5년 이내 대학 졸업자에게는 주택구매 취득세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지린성의 청춘시도 올해 연말까지 최근 5년 이내 대학 졸업자가 생애 첫 주택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외지에서 전입하는 농민이나 환경미원 등 저소득층에도 제곱미터당 주택구매 보조금, 대출금리 할인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취지는 조금 양보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조금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네. 아니 학생이 뭔 돈이 있다고 오히려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아니 왜 하필 학생에게? 맞아요. 이게 뭔 돈이 있다고. 이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학생들은 아직 집을 장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잖아요. 졸업 후 5년 이내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방 정부들이 이거 굉장히 고차원의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 같은 정책은 결국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주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학생 어차피 나이 들면 집 필요하지. 지금 이런 혜택 있으니까 빨리 엄마한테 가서 집 사달라고 엄마한테 해. 가서 지금 그거였구나. 기회라고 집 사달라고 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서 거래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 세대들은 이미 집이 있을 테니까 새로운 거래가 생기려면 자녀 명의 주택을 매입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에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시책은 아닌 게 중국은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장만해주는 풍습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줄 거면 미리 사줘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야, 중국 공무원들이 진짜 고민 많이 했네요. 원래 만기 없고 네. 이자 마음대로 냈다 안 냈다 또는 아예 안 내도 되는 대출 상품이 마마론이거든요. 어머니들이 주는 대출. 네. 그 마마론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장점도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특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도 조금 있을 텐데 네. 이렇게 그 동네 집을 사게 하면 떠나지도 못하겠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중국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 좀 우수 인재를 우리 동네에 좀 영입하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침체가 최대 과제니까 이걸 네. 조금 돌린 거예요. 제가 앞서 보조금 주는 지방 예로 들면서 랴오닝성, 지린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낙후한 곳이거든요. 젊은 층이 동부 연안이나 남방 등으로 다 나간다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곳인데 최근 3년간 그렇다 보니까 집값 하락폭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커요. 예. 그런데 만약에 학교 재학 시절부터 이 지역에 집을 사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에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해서 그 동네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의 외지 유출을 막는다는 계산도 분명히 깔려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책이 나중에 효과가 진짜 있었는지 꼭 한번 추적 조사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또 흥미롭던데요. 중국이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경제 안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자동차는 또 괜찮은가 봅니다. 네, 올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요.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23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7%가 늘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중국 브랜드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제 외국산, 중국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차도 포함이죠. 근데 이 수출량 가운데는 중국 브랜드가 그래도 한 80% 이상 정도 된다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에 비해서 기존의 1위였던 일본은 2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상반기는 이미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걸로 됐습니다. 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중국 자동차 수출은 4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 1위가 예상되는 규모인데 지난 2021년에는 한국을 꺾었고
작년에는 독일을 꺾은 데 이어서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서는 겁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유럽,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그룹들이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것에 종말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향후 2030년에는 중국차 수출이 세계 시장 점유율 30%로 2위 자리를 수년간 지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나름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자동차 수출 대부분이 유럽과 아시아 개발도상국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올해는 특히 이 전쟁으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최우선 목표 시장이었거든요.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백을 중국 자동차가 비집고 들어가서 채운 거예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라떼 시절의 최강자였던 유럽 자동차들이 전기차 전환에 좀 늦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입지를 제대로 확보하게 되는데 유럽에 판매되는 전체 전기차의 약 25%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유럽 브랜드도 포함이긴 한데 예. 그럴 만한 게 이 경쟁사에 비해서 중국 전기차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수년간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민간 투자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좀 경쟁력이 높아지기도 했고 게다가 이제 저렴한 배터리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아침 송경제에서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 받는지 조사한다고요? 예, 유럽연합이 역내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그간 중국에서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받은 건 아닌지 그래서 유럽 내에서 너무 비교되는 그런 싼 가격의 전기차를 팔아서 우리 유럽 차들 불리하게 만든 건 아닌지 한번 조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중국이 파는 전기차 평균 가격이 지난해 기준으로 대략 4,500만 원인데 예. 유럽 내 전기차 평균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가량 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국 산업 지키고 외화 벌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입니다. 오늘 비 오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오는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오전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